사고를 인지한 이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를 구성을 했고, 어제 일어난 일이 한국 사람들한테 아주 슬픈 일뿐만 아니라 우리 헝가리 사람들한테도 아주 슬픈 일입니다. 현지 공간과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워낙 현지의 지금 기상 상황이 안 좋고 또 물살도 세고 해서 국회 정상화는 외면하면서 괜히 민생 챙기는 척 코스프레 하다가 진짜 전 밥도 잘 먹고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뜻대로 안 되니까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유아틱합니다. 어제 이인영 민주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착한 동생이 왜 이렇게 나쁜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5월의 마지막 날 31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고반장, 조금 전에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헝가리에 도착하는 장면도 봤는데 어때요? 수색 작업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온 속보가 있나요? 아직까지 추가 구조 소식은 안타깝게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헝가리 구조 당국이 곧 선체 내부 수색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우리 정부의 신속 대응팀 구조대도 이 작업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강경화 장관도 조금 전에 헝가리 외교부 장관과 함께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5시 14분이네요. 그러니까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오전 10시 14분이네요. 그러니까 뭐 한창 이제 오전 오후로 가는 시간이니까 인양 작업이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되겠네요. 신반장, 네. 오늘 국회 상황 아까 잠깐은 봤는데 갑자기 이제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국회 내 논란이 커지고 있죠. 네, 지금 가뜩이나 국회 정상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야만적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네. 지도부로서 더 낫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현재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요. 민주당 쪽에서 지금 가만히 안 당장 있겠네요. 제명 조치하라 이렇게 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좀 다뤄보고요. 들어가서 본격적인 일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벌이 시작하죠. 조금 전에 이제 고반장이랑 간단히 얘기했지만요.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고 관련해서 19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추가 구조 소식은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도 그랬지만 불어난 강물, 또 빠른 물살, 날씨도 좋지 않기 때문에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조금 전에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모습도 잠깐 스쳐갔지만 지금 우리 정부의 신속 대응팀이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또 실종자 가족들도 오늘부터 속속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그 실종자들이 강물에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헝가리 정부가 루마니아 등 인근 국가에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범국가적인 주변 국가에도 지금 이제 그 협조 요청이 이제 도착이 돼서요. 지금 이제 각국 정부에서도 이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어제처럼 저희 회의 도중에 속보가 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구조 소식이 좀 들어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이 노조의 강력 반발 속에 오늘 주총을 열어서 법인 분할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애초 마련했던 주총장이 있었는데 노조가 그걸 점거하고 있었잖아요. 그 점거 농성에 막히니까 사측이 장소를 긴급하게 옮겨서 주총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안건을 통과시켰고요. 노조는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주총 자체가 원천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 측은 대우조선 해양 인수를 위해서는 법인 분할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요. 노조 측은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 등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당분간은 더 좀 노사 갈등이 좀 이어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사율 100%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북한에서 발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정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요. 남쪽으로도 전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북 접경 지역 10곳을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 돼지열병이라는 게 이제 한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잖아요. 이제 멧돼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병을 옮기는 뭐 주 요인으로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방역 대책에 구멍이 뚫리지 않게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속보부터 자세히 얘기해 보고요. 국회 정상화의 길을 못 찾고 있는 여야 정치권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한국당 정용근 의원 발언 논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 수사 속보와 김학의 전 차관 수사 관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참사 현재 구조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은 좀처럼 실종자 숫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이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상황인데요. 폭우로 인해서 다뉴브강 수위가 6m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살도 거세서 구조 작업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헝가리 당국은 유람선 선체 인양 작업 또 별도로 선체 내 수색도 곧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헝가리 현지 신속 대응팀을 증원해서 추가 파견한 상태죠.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참사 실종자 숫자가 밤사이에 줄어들기를 많은 분들이 기원하고 또 기원했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현재까지 사망 7명, 구조 7명, 그리고 실종자 21명입니다. 사고 발생 직후 계속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 며칠간 내린 폭우 탓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워낙 그 현지의 지금 기상 상황이 안 좋고 또 물살도 세고 해서 그 구조 활동에 진전이 좀 없어서 그 피해 상황이 이게 계속 좀 뭐랄까요, 좀 이 변화가 없는 뭐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총력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자,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이 다뉴브강 물살이 셉니다. 그래서 사고 지점으로부터 대략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구조된 생존자도 있었습니다. 다뉴브강 한번 보시면요. 독일에서 발원을 해서 오스트리아, 빈, 또 참사가 발생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을 지납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등을 거쳐서 루마니아에서 흑해로 이어지는데요. 자, 우리 정부와 헝가리 당국은 거센 물살 등으로 수색 지역을 크게 넓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변국에도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세르비아 등에서는 현재 수색 작업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헝가리 영역을 벗어나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 국가에도 지금 실종자 수색을 같이 협조를 해달라고 그쪽 정부에 협조를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 원인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헝가리 경찰 당국이 당시 영상을 공개했었죠.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다뉴브강에 있는 머르기트 다리 아래 부분입니다. 대형 크루즈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이렇게 곧바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타고 있던 소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치고 그대로 밀고 갑니다. 허블레아니호는 손 쓸 틈도 없이 가라앉았습니다. Amint mennek ott a hajók. Ez ugye a Hableány és a Viking nevű hajóról van szó. Maga a Hableány egyébként az ütközés követően kb. 7 másodpercen belül az oldalára fordul és elsüllyed. 이 바이킹 시긴호는 허블레아니호를 친 후에도 멈추지 않고 한동안 운항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바이킹 시긴호 선체 조사와 함께 우크라이나 국적의 이 배 선장도 체포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제 낮 신속대응팀 선발대를 보낸 데 이어 대책본부장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어제 출국해 오늘 헝가리에 도착했습니다. 헝가리 외교부, 내무부 장관 등과 잇따라 만나서 사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고 또 사고 현장에서 우리 정부 대응팀 구조 작업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어제 출국 전에 주한 헝가리 대사와 만나 헝가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양국 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최대한의 인명 구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예. 또 그 이후에도 사건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예. 법적 절차 또 피해자 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헝가리 정부 측에 최대한의 협조를 바랍니다. 예. 외교부한테 제가 약속해 드린 것처럼 헝가리 당국이 최선을
다 해주고 네. 또한 지금 한국 해병대 또한 소방청 사람들 부다페스트로 가셨으니까 그 헝가리 당국이 모든 협력, 모든 도움 드릴 겁니다. 네, 이에 앞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통화를 갖고 구조 활동과 사고 수습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생존자들과 목격자들의 사고 당시 상황 설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JTBC 뉴스룸에서는 병원 치료 중인 생존자와 만난 이유석 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유석 씨가 전한 생존자들의 당시 상황 설명 잠시 들어보시죠. 저녁에 유람선을 타고 계셨대요. 근데 그 유람선 후미 부분에 계셨는데 갑자기 그 큰 유람선이 이제 물살에 떠밀려 내려오면서 그 후미 부분을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부딪히면서 물살이 세다 보니까 작은 유람선이 바로 뒤집혀 버려가지고 수영을 못 하시는데 그 보트에 최대한 필사적으로 매달려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매달려 계시다가 그러다가 힘이 빠지셔가지고 이제 물살에 떠내려 가시는데 그러던 와중에 또 구명보트 하나를 또 어디서 손에 잡혀가지고 그걸 잡으셨대요. 구명보트가 구명 튜브에 매달린 채로 이제 떠내려 가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다뉴브강에 떠있던 다른 유람선에 걸려서 이제 구조가 되신 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생존자들은 부다페스트의 병원 3곳에서 분산 치료를 받다가 현재 7명 중 6명이 퇴원을 한 상황입니다. 사망자와 생존자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도 현재 부다페스트에 도착했거나 도착할 예정입니다. 어제와 금일 총 40분의 가족을 현지로 모시는 계획을 말씀드렸었는데 야간 중 3명의 가족이 추가되어 총 43명의 가족들이 현장으로 출발하실 예정입니다.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변에는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마음으로 촛불과 국화를 든 시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y husband and I stay in Budapest once. So we have many time, free time, so slowly walk. Yesterday I heard very sad story, so I'm so sad. 네, 이번 유람선 참사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다뉴브강 주변에 강물 위에 꽃도 좀 떠다니고 또 촛불을 든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자, 어제 밤샘 수색 작업에 이제 큰 성과는 없었고 지금 시간이 이제 부다페스트 현지 시간이 오후 10시 25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격적인 지금 이제 수색 작업에 더 박차를 가할 그런 시간인데 그 인양 작업을 바로 시작할 걸로 알려졌었는데 약간은 늦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방송 중에도 저희가 크레인이 도착을 했다. 도착을 했잖아요. 예, 그런 속보를 전해드렸었죠. 그래서 곧바로 이게 되겠구나 싶었는데 일단 헝가리 당국에 따르면 높아진 수위 등으로 인양 작업 며칠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사고 지점의 수심 자체가 지금 이 선박이 한 3m 정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깊은 편은 아니어서 또 날씨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서 본격적인 인양 작업에 착수를 하면 48시간 이내에 건져 올릴 수 있을 것이란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 반장 얘기대로 지금 날씨는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러니까 조금 날씨가 좋아지고 있다는 좀 얘기는 들리고요. 그 악천후 또 이제 물살 이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구조 작업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거죠. 네, 일단 폭우가 며칠간 계속해서 내리면서 강물이 많이 불어난 상황입니다. 또 비는 지금은 그치긴 했지만 여전히 수위가 6m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수위뿐만 아니라 유속도 빠르고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흙탕물이 대거 유입돼 시야 확보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헝가리 대테러청 주도로 오늘 내에 이 선체 내부 수색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다뉴브강이 헝가리를 지나서 크로아티아, 이 세르비아를 거쳐서 흐릅니다. 이 세르비아 정부도 잠수 구조 요원 등을 투입해서 자국 내에 다뉴브강 수색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사망자 7명을 보더라도요.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헝가리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그중에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진 그런 시신도 있었다면서요? 네, 헝가리 경찰이 시신들을 수습한 지점 등을 공개했는데요. 지도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1시간이 채 안 된 시간인 이 현지 시각으로 29일 밤 10시에 사고 지점에서 2.5km 떨어진 지점에서 첫 번째 시신이 수습이 됐고요. 이후에 잇따라 시신들이 발견된 겁니다. 처음 사고가 발생하고 2시간 반쯤 지나서 이 발견된 시신의 경우에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1km나 떨어진 곳에서 수습이 됐습니다. 유속이 그만큼 빠르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따라서 헝가리 당국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색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반장, 사망자 신원도 일부는 확인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일단 사망자 7명 모두 한국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중에서 현재까지 2명의 신원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신원이 확인된 2명 모두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서 신원 확인이 비교적 쉽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모 씨와 김모 씨로 모두 50대 여성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가족들의 DNA 채취 등을 통해서 최종적인 확인 대조 작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사망자들은 지문 확인이나 DNA 채취로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이 신원 확인 작업을 위해서 경찰청 지문 감식반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네, 헝가리 경찰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잖아요. 일단은 대형 크루즈선, 그러니까 바이킹 크루즈가 허블레아니호 뒷부분을 강타한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뭐 구명조끼가 없어서 피해가 더 커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까 이제 고반장도 얘기했지만은 그 가해 선박이 구조 작업을 안 하고 그대로 가버렸다는 그런 그 당시 구조자들의 또 증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구조적인 요인을 따져 보자면은 일각에서는 부다페스트 그 유람선이 너무 많이 다뉴브강 그 인근에 너무 많이 다녔던 것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그 공개된 CCTV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일단 그 참사 당시에 다뉴브강 모습을 뭐 여러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보시면은 저도 보니까 이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다 싶었던 것이 이 강이 병목 구간에서 이렇게 좀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면은 당장 뭐 오가는 배들이 여러 척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로는 좁은데 너무 예. 많은 배가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많은 그 배들이 저렇게 강에 떠서 뭐 유람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배가 너무 많아서 결국 이 사고가 난 게 아니냐. 구간은 좁은데 이런 목소리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정치부에 인터뷰했던 박수정 씨 최근에 이 부다페스트 여행을 다녀왔던 분이신데요. 비슷한 얘기 하셨습니다. 잠깐 더 들어보시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관광을 하는 헝가리 입장에서 이게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많은 배를 띄우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인 것 같아서 저 정부에서 행하는 저게 문제가 있다는 것도 지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헝가리 현지에서도 이런 주장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유럽, 특히 헝가리 부다페스트 관광이 최근에 인기를 끌면서 수년 새에 다뉴브강에 너무 많은 배가 오가고 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은 제대로 뭐 정비가 되거나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의 BBC 방송은 이 다뉴브강에서 운행을 하는 이 대형 크루즈선의 승선원의 말을 빌려서 오랫동안 걱정했던 일이 발생했다. 운전하기가 어렵고 동작이 큰 대형 크루즈선을 작은 배들 사이에 두는 것 자체로도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헝가리 현지 언론들도요, 다뉴브강의 대형 유람선들이 최근 급속도로 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람선 운항 증가로 이 관련한 사고가 증가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시민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Ezek a hajók általában csak éjszaka szoktak inkább tovább indulni, hogyha ilyen 9-10 óra körül van, tehát mondjuk 9 óra 5 perckor volt ugye ez az eset, és ugye hát ez egyszerűen elképzelhetetlen, mert ugye 8 és kb. Olyan 10 óra között van a legaktívabb rész ugye az esti hajókázásban itt a Dunán. Tehát akkor így még ezekkel a nagy hajókkal itt még kiállni, meg stb. Hát ez 네, 추가로 들어온 소식 조금 더 정리해서 전해드리면요. 일단은 아까 저희가 루마니아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루마니아에 있는 그 다뉴브강에 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댐도 이제 수색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소식이 좀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강경화 장관이 사고 현장 찾았다는 소식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아까 저희가 영상으로도 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오늘 밤 10시 우리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반쯤에 이 기자회견을 현지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제도 저희 이제 정치부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또 헝가리 경찰 당국 또 헝가리 정부에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예. 오늘도 이제 관련한 또 브리핑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반장이 좀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자, 추가 상황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요. 정치부회의 진행 도중에도 바로바로 연결하든지 또는 속보를 전하는 방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구조작업 난항 잠수부 투입해 선체 내부 수색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외교부가 어제 한미 정상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 K씨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죠. 이제 곧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엄벌할 차례다. 한국당은 여당 탄압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오늘 있었지만 오늘 예상됐지만 결국 무산이 됐고요. 6월 3일 임시국회 소집도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정용기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또 정치권 분위기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외교부 징계위원회가 어제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주미대사관 소속 K청사관을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파면이 되면 5년간 다시 임용이 될 수가 없고요. 퇴직금은 절반으로 깎이는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K씨는 고의성이 없는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징계위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자, 이제 K씨 그리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잘 아는 사이라고 하셨는데 사무국회 그 당사자는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거든요.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분들이 억울한 희생입니다. 통화 내용 양국의 브리핑 내용이 없는 건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도 그것도 유출입니까? 그건요, 한 가지만 좀 어제 그 상식이라고 하셨는데 상식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기밀. 네, 민주당은 외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제는 강효상 의원을 엄벌할 차례라는 입장입니다. 또 이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역대 최악의 비상식 정권이라고 주장했던 황교안 대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자, 이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강효상 의원은 공포 정치와 탄압에 맞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닐 때 다 다니고 또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과거 공안 탄압이 어떠했었는지를 황교안 대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한국당 산불회의에 부처들의 차관이 불참해서 나 원내대표가 격분했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회 정상화는 외면하면서 괜히 민생 챙기는 척 코스프레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유아틱합니다. 네, 유아틱. 이 말을 들으니까 요새 유행하는 아기 어플 사진이 떠오르는데요. 자, 정치권에서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스타트를 끊었고요. 우리 다종의 반장들도 한 번씩 해봤습니다. 자, 귀엽죠? 네, 자, 화기애애했던 시절을 떠올려서 여야 원내대표들도 한번 해볼까요?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된다면 제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될 각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밥 잘 사주신다 그러시니까 저는 밥도 잘 먹고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있었던 이 동생의 공개 비판에 나 누나가 감정이 꽤나 상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선 착한 동생이 나쁜 말을 하더라 라면서 섭섭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착한 동생이 왜 이렇게 나쁜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아예 일 못하게 하고 여당은 열심히 하는 척, 이게 바로 민생 코스프레 국민 속이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땡깡 그만 쓰고 좀 이제 국가에 대해서 책임지고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진정성 갖고 좀 임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여야가 서로 전혀 다른 주장을 펴는 듯하지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는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국회 정상화입니다. 민주당은 추경 처리 민생 법안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만이라도 6월 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어제 민주당 워크숍 가히 한국당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제1야당의 정치투쟁 장애 활동으로 황금 같은 5월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재난 대응, 민생 안정을 위한 6조 7천억 규모의 추경안과 수많은 민생 개혁 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더 이상의 태압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회로 즉각 복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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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회의 일정 협의를 위해선 한국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국회를 여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전국 경색,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치닫게 될 수가 있죠. 자, 마침 한국당도 오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었는데요.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 당장 국회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국민 속으로 민생 투쟁 대장정을 했는데 국민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아픔과 또 절규들을 들을 수 있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음 아픈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투쟁 계속될 수밖에 없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간절하게 듣는 이런 걸음들이 계속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조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면서 협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6월 3일 임시국회 소집은 사실상 무산됐고요. 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는 협상을 시도해보고 그 후에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 6월 국회 가동, 나아가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6월 국회 소집 3당 회동 불발, 이번 주말 국회 정상화 분수령입니다. 네, 오늘 6월 임시국회 논의를 위해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나기로 했었는데 회동 자체가 무산이 됐죠. 오늘 정치권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동을 거절한 거죠, 최 반장? 네, 오늘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판문점에서 열렸었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고 국회에 남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단판을 짓겠다라는 이 판단하에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침 지도부 회의 후에 이 충남 천안에서 열리는 이 또 다른 회의에 참석하는 걸 고려해서 그럼 오전 10시 반에 만나자 이렇게 시간까지 제안을 했는데요. 하지만 나 원내대표 지금은 만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며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당의 작태는 일방 강행 의지만 있고 달라진 게 없다면서 만약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때 그 결과는 더 심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3당 원내대표 간의 회동은 이제 무산이 됐지만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하고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두 사람은 별도로 만났다면서요? 예, 두 사람 따로 만났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오늘 단독으로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국회에 낼 예정이었는데, 자, 일단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간 뒤에 다음 주쯤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 이렇게 방침을 좀 선회를 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건 때문에 조심스럽다 보니까 오늘과 주말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더 노력하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우선 이 3당 간의 합의가 우선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민주당의 단독 국회 소집 요구를 만류했다라고 하면서도 다음 주에는 반드시 이 정상화 합의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하여간 이제 민주당하고요, 자유한국당 사이에 간극이 좁혀질 기미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다 말로는 하고 있지만, 얘기는 하고 있지만요. 아까 이제 최 반장이 잠깐 얘기했지만은 오늘 민주당이 판문점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놓고서도 공방이 오갔죠, 신 반장? 네, 일단 민주당이 오늘 지난해 있었던 4.27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또 향후 남북 북미 관계 해법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보시는 것처럼 판문점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4.27 회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비공개 회담을 가졌던 도보다리도 한번 이렇게 견학을 해봤고요. 북측을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찍었는데 또 역으로 북측에서 이 민주당 지도부를 이렇게 촬영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평화는 생존의 문제다, 끝까지 평화를 완성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화 국면은
평화를 완성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3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 부족했던 점을 돌이켜보며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이룰 창의적인 해법에 진지하게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민주당의 판문점 회의에 문제를 제기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그곳은 2년 전 북한 병사가 귀순을 시도하다가 총격이 벌어지기도 했던 곳이라면서 아무런 경각심 없이 탁상회의를 열겠다고 하니 여당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의 안보 간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여당 정치인들이 단체로 JSA를 찾아가 사진을 찍고 마이크를 든다니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될 만한 일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차라리 당사를 JSA로 옮겨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민경욱 대변인의 모습을 지금 봤는데요. 그 관련한 민주당의 반응이 있습니까? 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달성이 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JSA로 당사를 옮기겠다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4.27 남북 공동선언과 후속 군사 합의로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났다면서 한국당은 이런 변화가 싫고 두렵느냐, 공연한 시비 걸기를 그만두고 이날 연차 내에서 조건 없는 국회 복귀부터 결정하기 바란다 촉구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고반장이 연찬회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도 뭐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 자유한국당 연찬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 나왔죠, 최 반장. 네, 연찬회 오늘 충남 천안에서 열렸는데요. 그 자리에서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책위 의장, 이 북한이 최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을 맡았던 김영철 두 인사를 숙청했다라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잖아요. 이 관련해서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부로서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일단 뭐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도자로서 이 조직을 이끌어가고 국가를 이끌어가려면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됩니다. 잘못하니까 책임을 묻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남북관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그리고 대미관계, 대일관계 엉망진창이 됐는데 책임져야 될 사람한테 책임 아무도 묻지 않고 지지도 않고 오히려 이번에 힘없는 외교부의 참사관 한 명 파면시키는 거. 자, 그러니까 이 최근 한미 정상 통화 유출과 관련해서 애꿎은 공무원 한 명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 정작 한미 관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문책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을 편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이런 주장을 계속 이어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이런 사태에 대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외교안보 특보라고 하는 문정인 특보,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장 정의용,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 사람들 전부 다 누가 저쪽처럼 처형하라고 합니까? 처형이 아니라 책임은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역설적으로, 제가 그런 면에서 역설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참으로 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치욕스럽습니다만은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책임 묻는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벌써. 자, 뭐 들으신 것처럼요. 정용기 정책위의장 본인도 일단 역설적으로 오죽하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치욕스럽다 뭐 또 그런 표현이 있고요. 뭐 보신 것처럼 발언 중간 일부에 이 동료 한국당 의원들이 옳소 외치기도 했고 시원하다 화끈하다 박수도 치고 말이죠. 있었습니다. 반면 그런 반응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화면에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머지 어떤 일부 의원들은 상당히 또 그 발언이 나올 때 심각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자, 일부 의원들은 이게 좀 큰일 날 발언이다, 당황하는 기색도 있었다고 현장 기자들이 전하고 있고요. 한 당직자는 이 정용기 의장이 왜 저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다, 큰일 났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정용기 의원의 발언이,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비공개 발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카메라가 다 찍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공개 발언을 했으니까 본인으로서는 작정을 하고 얘기했다 이렇게 또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는 논란이 상당히 이제 커진 상황이잖아요. 관련해서 민주당의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이해식 대변인이 논평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을 저렇게 뭐 저열한 방식으로 공격해야만 자극적이고 몰지각한 언어로 대통령을 욕보여야만 야당의 할 일을 하는 것이냐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행했다고 주장되는 이른바 숙청은 민주주의 대한민국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정용기 의장은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맞느냐? 김정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을 직접 비교하는 건 대통령을 얕잡아보고 국민에게 모멸감을 안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당장 사과하고 이게 중요한데요. 일단 자유한국당은 정용기 의장을 제명 조치하라 이렇게 요구를 내놨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의 반응을 좀 들어봤는데 그 정용기 정책위 의장 또 본인 아니면은 자유한국당에서는 무슨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네,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요. 비유를 한 것이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비유를 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빼고 김정은 찬양했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고 했다고들 한다. 이렇게 본말 전도해서 왜곡한다면 언론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논란이 커졌는데요. 논란이 거세지자 황교안 대표는 정용기 의장, 정책위 의장 발언의 취지는 우리 정부가 책임감 있게 잘못된 사람은 적절하게 조치해야 한다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부적절하고 과한 측면이 있었다. 저희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입장이군요. 네. 그러니까 부적절하고 과했다라는 건 인정을 했고 일단은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이제 발언의 배경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과를 한 거네요. 근데 그만큼 이 정용기 의장의 발언의 그 폭발력 상당히 크다는 거를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인식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자, 관련해서 어쨌든 민주당이 또 제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논란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아까 그 황교안 대표 발언을 또 소개를 했잖아요. 신반장이.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당분간 국회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절로 드는데요. 황 대표가 SNS에다가요. 손가락과 다리라는 글을 올렸다면서요? 네, 황 대표가 오늘 새벽에 문득 불교의 설화가 생각이 난다. 설화에서 나온 이야기가 생각난다면서 이 손가락과 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뭐 콕 집어서 불교 설화가 생각이 났다 인용을 하는 거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뭐 법요식에서의 논란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긴 한데요. 자, 아무튼 이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기본과 상식의 정치를 해달라라고 했던 국무회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나는 며칠 전 5.18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라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도 떠오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손가락만 볼 뿐 정작 달은 쳐다보지 않았다.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지금 이제 황 대표의 그 글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 뭐 한국당의 입장은 뭐 최근 기밀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한미동맹의 균열이라는 달은 보지 않고 뭐 손가락인 즉 뭐 강효상 의원만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결과적으로는 상식 있는 정치를 하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어제에 이어서 또 한 번 이렇게 뭐 공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국회 또 정치권 상황을 짚어봤지만요. 5월 국회는 그대로 날렸고 이제 6월 국회 상황도 상당히 암울하잖아요. 이제 추경안 처리 정말 언제 가능할지 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제목 이렇게 잡을게요. 3당 회동 불발 이번 주말 국회 정상화 분수령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자유한국당 쪽의 공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유한국당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만찬 회동을 국정원 관건 선거 의혹으로 규정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회에서 관련 회의가 열렸는데요. 특히 저녁 자리에 동석했던 MBC 기자에 대해서 친북 인사라는 주장을 펴면서 북풍 모의를 했던 게 분명하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국정원 관건 선거 의혹 대책위원회 오늘도 두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지난 29일 첫 번째 회의에서는요.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두 사람에게만 집중했던 한국당 의원들 오늘 회의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또 다른 동석자였던 MBC 기자에 대해서 화력을 집중했던 것이죠. 앞서 이 해당 기자는
그날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총선 얘기 일절 없었다 부인한 바 있었죠. 이렇게요. 총선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까? 총선이 아직 한참 남은 거 아닌가요? 어쨌든 저는 제 기억에 없어요. 자, 앞서 이 문제로 서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사퇴 촉구를 했던 한국당 이은재 의원, 오늘은 그 앞서 들으신 MBC 기자 해명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사실상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하는 방송사의 중견 기자의 변명, 범죄자들이 스스로 범행을 공개적으로 자백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 이 얘기죠. 그날 저녁 자리에서 총선론이 없었다는 이 MBC 기자, 어차피 이 정권과 한패라서 무슨 말을 해도 못 믿겠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좀 논란일 수 있는데, 자, 김도읍 의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 성장은 남과 북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쯤 되면 김현경 기자는 친북 인사라고 봐도 됩니까? 야, 뭐 반문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건 뭐 친북이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번에는요 특정 라디오 프로그램을 저격합니다. 앞서 들으신 그 MBC 기자가 총선 얘기 없었다고 인터뷰했던 CBS 라디오 프로그램 말이죠. 문 정권은 사건이 터지면 당사자는 무조건 부인을 하고, 이어 제3자격의 인물이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다음 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 라디오는 주로 김현정의 뉴스쇼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이 MBC에 대해서는 기자가 종북이다, 친북이다. CBS에 대해서는 이 라디오가 정권의 홍보 도구다. 뭐 이런 뜻이죠. 글쎄요, 두 방송사 이런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렇다면 1997년 대선 당시에 북한에 판문점에서 총 좀 쏴달라 이렇게 부탁했던 당시 한나라당의 총풍 공작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과연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언론 전체에 대한 모독이죠. 언론에 대한 북풍은 아무나 합니까? 예? 북풍을 아무나 하냐고요. 저게 한국당들이 전문 정당 아니에요. 자, 다음 소식 가보죠. 이 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18살 이하 축구대표팀 중국에서 열린 컵 대회에서 우승을 했죠. 우승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고 나서 받은 우승 트로피에 쓸데없는 짓을 하고 말았죠. 지난 29일 밤이었죠. 중국 청두에서 열린 2019 판다컵 우승 세레머니. 이 장면, 자, 바로 이 사진이죠. 주장 박규현 선수 우승컵에 발을 올리고 저렇게 환하게 웃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뭐 사진은 없지만 또 다른 어떤 선수는 저기다 소변을 보는 신용을 했다죠. 자, 하필이면 이 문제 사진이 중국 SNS에 올라갔고 중국 사람들 지금 뭐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후에 우리 대표팀 선수들 숙소로 돌아가서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체로 사과문도 읽었고요. 대한축구협회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자, 중국 측 반응 앞서 뭐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뭐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은 불구대천의 원수다 등등 이 자국 내 여론이 들끓자 이 대회를 주최했던 청두시 축구협회는 니들한텐 과분한 트로피야 하면서 그 우승컵 준 거를 그냥 다시 뺏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또 앞으로 다시는 한국 축구팀 안 부른다고도 했답니다. 관영 매체까지 나서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 잘못했습니다. 태극마크의 무게를 생각 않고 경솔하게 행동한 거 맞죠? 하지만 아직 미성년인 어린 선수들입니다. 과도한 비난, 특히 중국 측의 대응, 트로피 줬다가 뺏는 거, 또 관영 매체까지 나서서 막 부채질하고 있는 거, 또 중국 축구가 스포츠 정신을 운운하는 거, 좀 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자, 중국은 이 대회에서요, 자신들이 개최한 대회에서 3전 전패, 무득점 전패했습니다. 특히 우리 팀에는 0대3으로 참패를 했죠. 그 분풀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잘못한 건 맞지 않느냐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 한번 봐주시죠. 덮어주십시오. 예.
자, 왼쪽부터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스타들. 맨유 시절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또 레알 마드리드의 세르지오 라모스, 역시 같은 팀의 루카 모드리치의 사진입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우승컵에 발을 올려놓고 혹은 집어넣고 있습니다. 잘 보시죠.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청와대 발표 때도 잠깐 보셨죠? 너무 우려먹는다 지적도 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얼마 전 우리 출연자들 얼굴, 요즘 유행하는 이 아기 얼굴 만들어준 앱으로 찍어서 소개해드린 바 있었는데, 저희 회사 이 온라인 담당자가 이거를 갖다가 유튜브 계정에 올렸더라고요. 귀여움 1등 누구? 라면서 말이죠. 약식 설문을 했습니다. 너무 재미난 답을 많이 주셔서 짧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70여 개의 댓글이 쭈르륵 달렸는데, 예상대로 신혜원 반장, 그리고 아주 조금 국장 뽑은 분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뽑은 최고의 댓글은, 보여주시죠. 매매님이 쓰신 건데, 1번은 느끼함, 고반장 느끼함. 2번 올해 지천명 혹은 반백살 국장 이상함. 3번 신반장 굿굿 하트. 4번 최반장 멍청함. 저번에 국장이 최반장한테 너무 무식하다 했던 때문일까요? 아무튼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탁월한 평가 주셨고요. 하지만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브라운벨트님. 잠깐 양원보 반장 어디 있어요? 였습니다. 저는 점잖은 사람이라서 이런 거 찍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귀여움 1등이 누구냐가 질문이었군요. 네. 신반장이 1등이에요? 그 압도적이에요? 양반장?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다음 저예요? 저는 제가 1등 못할 줄 알았는데. 그다음 2등이 저예요? 네. 알았어요. 제 반장 미안합니다. 더 말을 못 하겠네요. 네. 목이 다 잠기네요, 지금.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 그나저나 그 대한축구협회, 조금 전에 이제 트로피 논란 관련해서요, 대한축구협회가 입장문을 냈잖아요. 사과와 함께 6월 중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그런데 중국 관영 매체들의 태도가 돌변했다면서요, 최 반장? 네, 멍청한 최 반장이 보기에는 우리 선수들의 이 철없는 행동, 비매너 행동한 표정은 거 좀 쓰고 맞습니다. 얘기해요. 네네네. 네. 자, 그런데 당초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이 관영 매체들은 막 비난에 이렇게 몰두를 했었는데, 특히 그 중국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걸로 정평이 나 있는 황구시보 국장 잘 아시죠? 그럼요. 저기 특히 이제 황구시보가 지금 미중 그 무역 전쟁이 있잖아요. 지금 대미 공격에 선봉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드 갈등 때는 한국을 가장 또 아프게 비난했던 매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황구시보가 오늘자 신문에서 한국 대표팀의 판다컵 모독, 이제 과거로 묻어두자, 성인도 아니고 아이들 아니냐라고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 대단히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최 반장이 얘기한 거? 네, 귀여움 1등 신반장이 특파원들 반응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우리 특파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다고 합니다.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말이죠. 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우호 국가이면서 동시에 양국 국민 간 약간의 감정이 있다.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 이런 감정이 자극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라고 말이죠. 자, 환구시보가 이런 보도를 하는 게 참 어색한 측면이 있는데요. 자, 어쨌든 베이징 외교가에선 환구시보의 이런 스탠스, 이 중국 당국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우군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이런 작다면 작은 일로 중국 내의 반한 감정, 또 한국 내의 반중 감정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의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교 문제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보면요. 지금 일본 정부가 한국산 넙치 또 이제 광어에 대해서 검역 강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국가의 수산물을 콕 집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이죠,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설명부터 해드리면, 일본은 현재 지금까지도 이 한국에서 수입된 넙치 20%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걸 내일부터 2배인 40%까지 검역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고 반장?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매년 한 10건 정도씩 한국산 넙치로 인해서 식중독이 발생해서 이걸 막겠다,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수입되는 생식용 이 성게 등에 대해서도 현행 10%에서 20%로 검사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규제 조치에 대해서 WTO가 최근에 우리나라에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복 조치 아니에요, 양 반장? 일단 스가 관방장관은 그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어제 브리핑을 하면서 아니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보수 성향의 산케이 신문조차도 특정 국가를 콕 집어가지고 수산물 규제를 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러면서 이건 사실상의 그 WTO 패소에 대한 대응 조치 맞다인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이. 그리고 이 식중독도 생각해 보십시오. 유통 과정에서의 관리 문제 때문이지 이 광어 넙치 자체의 문제는 없을 게 뻔한 것인데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자, 아무리 생각해도 참 치졸하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바른미래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었어요. 당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 이런 발언을 했던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해서만 징계 절차를 밟기로 한 거죠? 네, 뭐 하태경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손학규 대표에게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라고 말을 했다가 노인 폄훼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뭐 곧바로 공식 사과한 바 있었죠. 하지만 당 송태호 윤리위원장은 사회적 무리가 있었다는데 다수 위원이 인정했다면서 징계 착수를 알렸습니다. 징계 수위는 다음 회의 때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하태경 의원은 이제 징계위원회에 이제 회부가 된 거고 유승민 의원하고 다른 또 몇몇도 또 징계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어요? 네, 유승민, 이찬열 의원, 또 이준석 최고위원도 안건이 올라왔는데요. 이들 3인은 징계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유승민 의원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김관영 전 원내대표를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했다가 제소가 됐던 거였는데 기각이 된 겁니다. 자, 이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서 이제 불법 천막 농성 중이죠. 뭐 서울시가 관련해서 이제 철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오늘 새벽에 충돌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45분인데요. 이 대한애국당 천막 농성장에서 이 대한애국당 관계자 3명 또 진보 성향의 유튜버 2명을 경찰이 이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서로 뭐 밀고 또 목덜미를 잡는 이 물리적 충돌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뭐 크게 다친 인원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네, 뭐 개략적인 얘기는 했는데 충돌이 일어난 좀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예, 일단 농성장에서 이 천막을 향해서 영상을 찍던 유튜버를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시작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뭐 촬영된 게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대한애국당 측에서는 그 일행들이 여러 번 천막 농성장 주변에 와서 조원진 당대표에 대해서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뭐 하여간 이제 서울시가 경고한 일단 데드라인은 지났잖아요. 한참 지났잖아요. 아직 강제 철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하여간 오늘 새벽에 그런 충돌이 일어났군요. 자, 오늘 기사 제목 나이 들면 정신 퇴락 하태경 징계 키로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관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수상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불거졌던 청룡 봉사상에 그동안 1계급 특진 혜택이 주어졌는데요. 앞으로 그 혜택이 없어집니다. 정부는 민간 기관과 함께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 우대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간이 공직사회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등 그동안의 우려를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수상 취지를 살려서 상 자체는 유지하면서 자체 특진 등 포상 제도는 살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과 함께 법원 검찰 관련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경찰청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청룡 봉사상, 수상자들에겐 1계급 특진이라는 인사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뭐 특진이야 혁혁한 공을 세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상을 수여하는 언론사가 이 경찰 인사에 관여하는 셈이기 때문에 권한 유착이라는 우려가 나왔죠. 특히 고 장자연 씨 사건을 계기로 공론화가 됐습니다. 이 과거 수사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요. 2009년 3월 장자연 사건 수사팀이 꾸려집니다. 그리고 4월 TV조선 전 방종호 전 대표와 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약 2달 뒤인 6월에 수사팀 소속이었던 A 경장이 청룡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되고 방 사장이 직접 상을 수여합니다. 자, 이후 A 경장, 이 경위로 1계급 특진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대검 진상조사단은 이 같은 특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법무부 과거사위에 공고했지만 일단 위원회 권한에 바뀌라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민간 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민간 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 승진, 승진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 대상은 논란이 된 청룡 봉사상뿐만이 아닙니다. 자,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예로운 제복상이라는 게 있고요. 또 교정공무원이 대상인 교정대상,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는 민원봉사대상, 그리고 지방공무원에게 주는 청백봉사상, 소방공무원 중에 선발하는 KBS 119 소방상, 또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의 스승상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물론 정부와 민간이 공동 혹은 민간이 단독으로 주관을 한다고 해서 이 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 취지 자체는 의미 있는 만큼 상은 유지하되 수상자들에 대한 특별 승진이나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특히 제복 입은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국민과 공직자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촉진시켜 나간다는 그런 상의 취지로 봤을 때 상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관계 정부 기관 간에 그렇게 그런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 4명을 고발한 임은정 부장검사 오늘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2016년 부산지검에서 발생한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징계하지 않고 이 사표를 수리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검사, 그리고 황철규 현 부산고검장, 그리고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를 고발했죠. 자, 당시 내부에서 검찰 내부에서 들은 내용을 경찰에다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직 검찰총장까지 고발한 건 그가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부산지검에서 그 당시 알고 있었다가 묵살을 해서 전국에 부산지검이 너무하다고 소문나서 대검 감찰에서 직접 감찰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갖다 그냥 사표 수리까지 해서 처리한 것은 검찰총장의 결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상황이라서요.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입니다. 자, 임 부장검사는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행 중인 이 민감한 상황에 이 경찰 고위 인사를 경찰에 고발한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미 사건 관련자 등의 고소가 있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검찰 스스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사자가 아닌 본인이 나서서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과연 검찰이 검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라고도 했습니다. 각 기관이 제 식구 감싸기야 1, 2년 된 문제가 아니라서 검찰 개혁이 지금 수십 년간 논의되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작년부터 제가 2015년 남부 성폭력 사건 은폐했던 그 부분 관련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대검 감찰 제보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내부 자체 개혁과 감찰과 처벌을 요구했었는데 묵살당하고 작년에 중앙지검에 5월 달에 고발장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떠밀려서 여기까지 온 거라 좀 슬픕니다. 자,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는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법관 생활 42년 중 이런 공소장은 처음 봤다라거나 법률가가 아니라 소설가가 이 미숙한 법률 자문을 받아 쓴 소설 같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죠.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또 보석 신청을 기각한 건 모두 법원입니다. 이 검찰은 두 재판부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라고 판단을 했다며 이 범죄 사실을 소설로 치부하는 건 사법부까지 모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침 뱉기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구속 피의자들 이렇게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구치감 앞에 내려서 법원 안으로 들어갔죠. 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셔터를 내리지 않고 구속 피의자들에 대한 취재를 가능하게 한 건데, 자, 예를 들어서 구치소에서 발가락 부상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두 대신에 이렇게 샌들을 신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순실 씨는 또 굽이 높은 구두로 갈아 신고 또 염색에 화장까지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심경에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가끔 이렇게 벽을 짚으면서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듯한 시그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압권이 있었는데요. 마약 혐의로 구속이 됐지만 얼굴이 카메라에 잡히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며 호송차에 오른 셰프 이찬호 씨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앞으로 이런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호송차가 들어서자 이렇게 셔터가 내려진 건데요. 자, 법원에 좀 물어보니까 이 구치감 셔터문은 법원이 아닌 교정당국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도주 우려 등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오늘부터 철제 덧문을 내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나올 때마다 카메라에 잡힌 전직 대통령과 달리 공교롭게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틀 전 첫 재판이 포착된 이후 앞으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부, 민관 공동주관상, 특진 등 인사혜택 폐지입니다. 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요. 이제 헝가리의 유람선 침몰 관련해서요. 이제 조금 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헝가리 외교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서 나온 얘기를 쭉 이제 들어봤는데 물론 그 수색 실종자와 관련한 뭐 추가 소식은 없습니다. 관련한 소식은 없지만 아까 이제 고반장 발제 때도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물살이 세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실종자가 어디에 있을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경화 장관이 인접국의 수색 범위 확대를 요청했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지금 루마니아, 세르비아 정부 등에서도 협조 의사를 밝힌 상태잖아요. 이제 관련한 얘기를 아까 잠깐 했고요. 또 헝가리 외교장관도 한국과 헝가리 합동 수색을 실시하는데 이제 착수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아까 저희가 이제 인양 작업이 곧 시작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다만 지금 현지 상황이 조금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악천후 등으로 인해서 인양 작업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추가로 속보가 들어오면요,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오늘 용산 참사 관련해서 과거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활동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었고 또 인권 친화적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검찰총장의 사과를 요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용산 참사 지난 2009년이죠.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주 대책을 요구하면서 건물 옥상에서 농성 또 시위를 벌이던 철거민 32명을 강제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불이 나서 이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사건입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작전을 수행한 경찰이 취한 조치들의 아쉬운 점은 있지만 위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압 작전에 대해서 관련 경찰관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당시 검찰 수사가 이 길에 내몰린 철거민들이 말하는 정의로움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유족에게 이 통제하지 않고 부검을 실시한 것 등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철거민들과 사망자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특히 과거사위는 경찰이 무리한 진압 작전에 나선 건 지휘부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최종 결재권자인 서울경찰청장 현 김석기 한국당 의원을 서면으로만 조사하고 통신 자료를 요청하지도 않는 등 최종 책임자에 대한 김 의원의 참고인 또는 이 피의자로 조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즉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 수사가 철거민들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치사 혐의와 또 이 경찰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가 균형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사위가 과거 이제 윤중천 씨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던 검찰 전직 고위직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잖아요. 사실 그와 별개로 김학의 수사단이 구성이 돼서 계속 수사를 해왔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양반장? 일단 김 전 차관 구속 시한이 6월 4일까지이고 과거사위가 처음 권고했던 뇌물 혐의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된 만큼 다음 주 초에 김 전 차관, 윤중천 씨 일괄 기소한 다음 이 사건을 거의 마무리 수순을 밟을 예정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결과도 발표할 걸로 보였지만, 자, 과거사위가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또 외압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진 거죠. 만일 대검이 수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면 수사기간 연장도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수사단은 다음 주 초 김학의 전 차관 등을 기소하면서 뇌물수수, 성범죄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한 다음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윤중천, 소위 윤중천 리스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된 게 아닌 만큼 의심이 드는 정황만으로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긴 쉽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지금 당사자로 지목이 된 한상대 전 검찰총장 그리고 윤곽금 전 고검장은 사실무근이라면서 법적 대응까지 나선 상황인데요. 오늘 한상대 전 총장은 이 과거사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추측만으로 사건에 관여했다고 발표를 하고 수사를 촉구한 것은 의도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고의가 있다. 이 법률가로서의 최소한의 금도도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앞서 윤곽근 전 고검장 역시 과거사위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과거사위 쪽에서는 추가 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과거사위는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전형적인 뇌물 범죄 또 검찰의 스폰서 범죄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사는 입증이 더 쉬운 뇌물 사건이 아니라 더 어려운 성범죄에만 치중해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뇌물 혐의에 대한 관련자들의 추가 수사를 촉구한 거고요. 김용민 변호사는 윤 씨의 진술뿐만 아니라 과거 수사 기록에도 윤 씨가 검찰 고위직에다가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가 제보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윤 씨가 촬영한 여러 동영상이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약점을 잡힌 제보자들이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별장이 아닌 곳에서의 촬영한 동영상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호텔에서 누군가를 만났다라고 하면 거기서도 촬영한 게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성접대 차원에서의 동영상을 넘어서 윤중천 씨가 사업과 관련돼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필요에 의해서 어떤 접대를 하거나 했을 때에는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찍어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한 동영상들이 지금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분식회계 수사 관련해서는요. 그 부사장 2명에 대해서 삼성전자 부사장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잖아요. 관련한 속보는 다음 주 월요일에 추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과거사위 용산 참사 수사 정의로운 부족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복국장의 60척 리뷰 시작합니다. 지금 부다페스트 시간이 오전 11시 20분이죠. 현지에서 구조 수색 작업이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마음 모두가 같을 텐데요. 주말 사이 나오는 속보는 뉴스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철원 비무장지대가 내일 민간에 정식 개방하면서 평화의 길로 다시 태어납니다. 지난달 문을 연 고성 구간에 이어서 두 번째 DMZ 개방입니다. 또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해결 국가기구에 참여할 국민참여단이 내일 출범하죠. 성, 연령, 또 지역 대표성을 갖춘 500명으로 구성되는데 반기문 위원장이 위촉장을 주면서 자세한 역할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 일요일 새벽에는 방탄소년단이 영국에서 새 역사를 씁니다. 좌석수 9만석인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콘서트를 열죠. 퀸, 또 조지 마이클, 비욘세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섰던 장소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일정 하나만 간단히 소개하면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유튜브 합동방송이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왜요? 일요일 새벽에 챔피언스